그 거짓말이란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네. 판사님이 보셨을 때는 상당한 거짓말이고 네. 상대방이 봤을 때는 소위 새빨간 거짓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라는 거는 네. 본인 중심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판사는 이제 판단을 하는 제3자이기 때문에 애매해지면 증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증거가 있을 때 그 네. 증거를 판사는 어떻게 해석할지까지 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훌륭한 변호사라면 의뢰인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판사님이 보실 진실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할 그쪽의 거짓말을 다 같이 감안해서 그거에 맞는 그리고 판사님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진실로 각색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을 제가 상당히 잘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안녕하세요. 브랜딩 포유의 장희지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정말 신념을 가지고 그 일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사업가들은 많지 않은데요. 오늘 그 분 중에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김진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하고 있는 김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나이가 50대 중반이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지금 부동산 소송 전문 분야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데요. 지금 변호사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력으로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죠? 네, 저는 부동산 분쟁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면 법률 용어로 토지와 그 정착물이거든요. 네. 우리가 아는 토지 그리고 이제 건물, 빌딩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많은 부동산을 갖고 계실 때 그 분쟁들을 처리하는 상속 분쟁도 역시 주전공으로 그러니까 부동산과 상속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부동산과 상속 그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변호사님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이요? 요새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네.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가장 안전한 자산이 아닌가. 뭐 항상 그랬듯이 이제 경제가 안 좋을 때 돈 있는 분들은 오히려 부동산을 많이 사서 네. 나중에 그게 이제 다시 회복이 되면 많은 이익을 남기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변호사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부동산을 뭐 예컨대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훨씬 추천하는 편입니다. 변호사라는 일을 할 때 변호사님이 뭔가 하루 일과 되게 궁금해요. 하루 어떤 일과를 보내시나요? 제가 이제 소위 말하면 아침형 인간에 가까운데요. 네. 근데 요새는 조금 늦게 일어나서 한 6시 반 정도 일어나고요. 네. 그래서 출근 준비라고 한 8시 정도는 보통 회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이제 자기 공부도 하고 이제 뭐 어학 공부 내지는 이제 인문학 공부 이런 거 좀 한 다음에 9시 되면 저희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네. 매일 아침 9시에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 점검하고 또 거기서도 이제 인문학 공부 같은 것도 병행을 하고요. 인문학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인문학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따로 물어보시면 따로 답변을 할 텐데 네. 결국 법학이라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네.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하고 네.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인문학이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보통 한 10시부터 오후 시간들에는 재판, 상담, 회의 뭐 이런 일정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일정들을 소화하고 저녁 시간에는 뭐 지인분들 아니면 의뢰인들과 뭐 상담 겸 회식을 하든지 아니면 뭐 밀린 일이 있을 때 야근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요적으로는 개인 공부하시고 회의하시고 업무 처리하시고 재판 참가를 하실 땐 또 재판 참가를 하시고 또 의뢰인과 상담을 하시고 계속 뭔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을 하시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녁 때는 뭐 식사나 가끔 술을 좀 곁들여서 놀려고 노력을 하는데 노는 게 일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이 직업 뭔가 지내오면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20년 약 20년간 변호사로 일을 하셨는데 재판을 진행하신 경험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재판을 진행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평균 제가 계산을 해보면 한 연간 50건 정도로 신건을 수임하는 것 같고요. 그걸 한 20년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한 1000여 건 정도 와.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1000여 건이요? 괜찮으시다면 네네. 승소율도 되게 궁금한데 승소율은 어떻게 되시나요? 계산을 뭐 해본 적이 있고 요새도 가끔 계산하기도 하는데 대략 한 80% 정도에서 형성되고 와. 있는 것 같습니다. 80%? 예, 예. 승소율이 되게 높은 거 아닌가요?
보통 이 소송 당사자가 쌍방이기 때문에 네. 50%가 평균이라고 보면 아마 평균보다는 좀 높은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님 승소를 제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서로 안 물어보나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80%라고 하면 네. 또 사실 너무 건방진 답변이 돼서 아. 그냥 서로 묻거나 답을 하진 않습니다. 아, 오늘 그 건방진 답변을 해주셨군요. 그 승소율이 높게 나온 어떤 비결이 있나요? 굳이 비결이라고 한다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는 거겠죠. 근데 그 깊이 고민을 하는 저변에는 사건을 담당하고 판단할 판사님들이나 검사님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 이해를 잘 함께. 하려면 사람에 대한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사람에 대한 인문학. 이해가 필요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저수를 평가할 때 이제 지성도 높은 편이지만 감성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판사님이나 검사님들도 그런 감성 부분을 강조해서 꼭 첨가하고 어떻게든 반영하려고 하는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승소율이 높은 게 아닌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과도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그 재판을 진행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의뢰인들이나 사건을 전달해 주는 분들은 자기 기억에 의해서 왜곡된 사건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싸움에서 쌍방이 서로 자기 주장들을 하다 보면 객관적 진실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실체가 아니라 판사님이 보시게 될 객관적인 실체에 가까이 가서 그거를 적절히 연출해 주는 게 승소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판사님이나 검사님들 사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실체가 되게 중요한데 보통 상담을 오시는 분 또 고객분들이 때로는 이제 변호사님한테 가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짓말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 거짓말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네. 판사님이 보셨을 때는 상당한 거짓말이고 네. 상대방이 봤을 때는 소위 새빨간 거짓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라는 거는 네. 본인 중심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훌륭한 변호사라면 의뢰인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판사님이 보실 진실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할 그쪽의 거짓말을 다 같이 감안해서 그거에 맞는 그리고 판사님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진실로 각색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을 제가 상당히 잘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상당히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네요. 제가요? 예. 너무 좋습니다.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아, 근데 그건 생각을 못 했어요. 상대방이 하는 또 새빨간 거짓말까지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사님이 들으셨을 때 과한 거나 또는 거짓말처럼 보일 수 있는 그 생각도 또 어찌 보면 또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네네, 상상력도 필요하고 네. 한편으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결국 판사는 이제 판단을 하는 제3자이기 때문에 애매해지면 증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증거라는 게 양쪽이 다 부실하고 의외로 우리 실생활의 증거 예컨대 뭐 형사적으로 다툰다 그러면 네.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CCTV로 드러나 객관적 진실들까지 생각을 하면서 초기에 시나리오를 잘 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재판까지 가려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었던 증거는 부족할 수 있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증거가 있을 때 네. 그 증거를 판사는 어떻게 해석할지까지 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재판에 가면 보통 한 10분, 20분 정도 일찍 가서 변론 진행을 봅니다. 판사님이 앞 사건 진행하는 걸 보면 어떤 스타일인지 우리 사건을 어떻게 다루실지도 그냥 예측이 가능하죠. 근데 갑자기 이건 궁금해진 건데 네네. 그럼 원래 생각하시던 어떤 변론의 방향이 있는데 네네. 이렇게 순식간에 또 바꾼 경우도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요? 그렇다고 네. 해서 이미 제출해 놓은 서면들이 있고 우리가 주장해 놓은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이 바뀌지는 않는데 오늘 판사님이 뭘 물어보실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지는 그 순간순간에 따라서 판사님 스타일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판사님 비율을 잘 맞춰드리면 됩니다. 그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매우 훌륭한 편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럼 만약에 모두 승소하지는 못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주세요? 승률이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려 20%의 사건이 나오고 일단 저는 사건 상담 초기부터 네. 객관적 진실을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의 승소율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질 것이 확실한 사건은 가능한 한 수임을 안 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건에 따라서는 지는 게 확실하지만 그래도 너무 억울하니 그쵸. 이 정도까지는 자기가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경우가 있어 수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승소가 어렵지만 억울한 사건들이거든요. 그런 건 최대한 판사님한테도 잘 말씀드려서 저희가 조정으로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고 조정이 안 되더라도 이미 충분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크게 항의당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게 되고 또 의뢰인이 억울해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뭐 술을 마셔왔죠.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네요. 네, 업무상 스트레스가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술을 마셨는데 네. 좀 너무 많이 마셨어가지고 요새는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 정말 솔직하십니다. 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 어디 가서 만나면 되나요?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김진 변호사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만큼 훌륭한 변호사는 저도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화면에 호감이 없으시거나 훌륭한 변호사 하나 찾고 싶은 분이라면 일단은 상담을 많이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힘들더라도 아마 뭐 연결하면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있으실 거고 네. 또 이제 자기가 진행하려고 하는 사건의 성격이나 그분의 캐릭터에 맞는 변호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한 두세 번만 진행해 보셔도 어떤 변호사님이 자기와 맞는지는 본인이 아시게 될 거고 이제 그런 분들하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이긴다고 난 이기고 싶어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변호사는 일단 조금 검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진실된 변호사를 찾으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쵸. 또 그런 판단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해주시는 분. 부정적인 네. 얘기를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이 더 실력 있는 변호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네. 할수록. 네, 네. 근데 보통 부정적인 얘기하면 막 슬프잖아요. 가고 싶지 않고 용기가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얘기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 부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주는 변호사가 좋은 그럴 수도 변호사지 있겠네요. 그냥 무조건 긍정적인 얘기만 할 수 했다가 있다, 막 결과가 할 수 부정적으로 있다. 나왔을 때는 뒷감당은 왜냐하면 그게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비용도 지게 되면 두 배로 이제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과도 안 좋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